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물레공급방의 발제 주제는 박근혜 정부의 이제 경제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주제는 2주 전에 경제 시평회에서 아마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제 그 선거가 끝나고 이제 인수위원회가 구성돼서 이제 정부 이제 구성을 했는데 크게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당정청을 이렇게 좀 분리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으로서의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청와대에 이제 그 비서실을 상당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이제 보강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안보나 국방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그 염려스러운 면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그 정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이제 그 안보 분야의 비서실을 별도로 거의 이렇게 일반 정책 관련한 비서실하고 별도 차원에서 이제 아마 구성을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정책 분야의 비서실 같은 경우도 뭐 일단 어떤 그 기능면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한계를 충분히 이렇게 보완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쓴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인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어떤 사람이 들어갔느냐는 이제 별도의 또 이제 문제로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청와대가 이제 그런 모습을 띈 것 같고요. 정부 쪽은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책임내각제 형태,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비판들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뭐 총리제 자체가 뭐 박근혜 정부에서 뭐 이렇게 새로이 도입된 것도 아니고, 전에 뭐 예전부터 이렇게 뭐 박정희 정권 때부터 계속 있었던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민주화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계속 총리제가 존속을 해왔고, 뭐 그게 실질적이든 형식적이든 뭐 책임 총리제 형태를 뭐 띄운 면이 없잖아 있고요. 그래서 뭐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명박 정권하고 비교를 해보면 나름대로 이제 정부 쪽의 정책적인 어떤 책임을 이렇게 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좀 뭔가 그 생각이 조금 이렇게 엿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정부 책임 총리제에서 이제 책임 내각제 형태로 총리한테 책임을 맡기겠다라고 이렇게 한 게 뭐 나름대로 이렇게 뭐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우려스러운 게 기본적으로 정부는 이른바 이제 그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선진국 경우를 보면 정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전제가, 정부 구성의 전제가 뭐냐면 문민 통제의 형태의 정부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 문민 통제의 그 정부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정부가 공무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문민 통제가 뭐냐라고 하면 정부의 장들이 있잖아요. 각 부처 장들이 있잖아요. 그 정부의 각 부처의 장들은 누가 해야 되느냐면은 민간에서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민간에서 각 부처의 장들이 와서 정부를 통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직업인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국방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국방부 장관이 물론 이제 뭐 군 출신 장성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민간인이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부의 내각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문민 통제가 가능하다. 또 문민 통제를 기본으로 해서 내각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그 정부 내각의 그 장관 후보자로 임명한 걸 보면 대부분이 이제 관료 출신이죠.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제 지적을 해왔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여기서 다시 뭐 언급을 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뭐 여튼 뭐 그런 점에서 보면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그 조금 문제를 시작부터 조금 안고 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만약에 사실 그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미 여러 차례 그 이야기를 우리 했었죠? 무엇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야말로 최대의 관료 정치를 했죠. 그렇죠. 그게 아주 결정타였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그 관료 출신들이 유엔 사무총장까지 나올 정도가 돼버렸으니까 김대중 정부 때까지만 해도 관료 출신이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상김시대 때는 가신 정치를 했기 때문에 모든 힘들을 이렇게 가신들이 가지고, 물론 이제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가신들이 이제 그 실세로서 이렇게 행세를 했거든요. 근데 노무현 정부 오면서 이제 이른바 삼김하고 이렇게 등을 지면서 실제로 국가를 경영할 뭐 인재풀이나 어떤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관료한테 완전히 의탁을 해버렸죠. 그래서 선거도 관료 출신들을 총동원해서 선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경쟁적으로 이제 관료 출신들이 정치에 다 뛰어든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국회라고 해도 거의 지금 그 관료 출신들이 다 정책의장이나 뭐나 여야 양대 정당의 정책의장이나 뭐나 이런 사람들의 뭐 이런 그 사람들 거의 태반이 관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이제 그 한국 정치를 좀 이렇게 왜곡시키고 있는 큰 뭐 그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정부 내각 구성을 보면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지금 문제가 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급적이면 특히 이명박 정권 때는 국회라는 게 거수기 정말로 그 거수기였죠. 국회라는 것 자체가 거의 의미가 없다시피 할 정도로 돼버렸었는데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박근혜 정부 탄생에 상당히 기여를 한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한구 뭐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본인 스스로가 의회주의자로서 의회가 이제 국회가 거수기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이제 집권당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 되겠지만 책임을 확실하게 지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되겠지만 그 역할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 정부 조직법 개편과 관련해서 이제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조금 이제 그 국회 협상에 이렇게 맡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뭐 좀 보인 것 같기는 해요. 뭐 이제 보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뭐 그 해석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 이제 뭐 시작한 지 이제 방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국회에서 이렇게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최대한 그런 쪽으로 해서 좀 그 타협을 하려고 하는 또 그런 식으로 해서 국회가 나름대로 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초반에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의 차이점을 이제 비교를 해본다라면은
이명박 정부 경우에는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다음에 그런 뭐랄까 원칙이나 어떤 기준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대통령 마음대로, 그 다음에 그 이른바 대통령 측근, 뭐 형님, 그 다음에 그 측근 이런 사람들 마음대로였는데, 박근혜 정부 경우에는 하여튼 뭔가는 나름대로 좀 그 원칙과 기준을 조금 만들려고 한다라는 느낌은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약간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당정청을 좀 분리를 하려고 한다라는 이제 좀 느낌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먼저 하나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박근혜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가 이제 그 탄생되게 된 뭐랄까요, 어떤 그 지지 기반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 2007년 대선 때는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굉장히 낮은 투표율에서 압승을 했어요. 2008년에 당시 한나라당이 압승할 때도 역대 최저 투표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저 투표율에서 압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경우에는 상상 이상으로 누구도 이렇게 좀 이렇게 투표율이 높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할 정도의 투표율이었죠. 그 투표율에서 가까스로 이겼어요. 거의 그냥 49대 51 이런 정도로 이긴 거죠. 그러니까 그 출발이 굉장히 다르죠. 어차피 이제 이명박 정부 경우에는 애초부터 포기를 한 국민이 절반 이상이었다. 투표 자체를 안 해버린 국민이 절반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절반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투표를 한 사람들 중에서 조금만 그냥 그 실망을 하면 금방 무너지는 그런 이제 정권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부정당했죠. 부정을 당했죠. 누구한테서? 같은 편한테서. 그러니까 한나라당을 부정당했죠. 새누리당으로 이렇게 우린 저희하고 달라 라고 이렇게 부정당해버렸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 시간이 이제 지나면 지금 이제 그 이명박 정부의 그 이제 이른바 뭐라 할까요? 그 온갖 이제 그 부작용이나 부담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이렇게 저질렀던 온갖 이제 문제들이나 부실들이 이제 터지죠. 지금도 벌써 터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제 나갔던 시평에서 이제 설명을 한 것처럼 이명박 정부 출범하자마자 했던 게 뭐였습니까? 온갖 대규모 개발 사업들을 다 예전부터 해왔는데 이렇게 멈추거나 중단됐던 것들 다 살려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없던 것까지 새로 만들어가지고 했죠. 근데 그것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나요? 모조리 다 부실 내지는 부도 상태에 있죠, 지금. 4대강도 그렇고, 경인 아라뱃길도 그렇고, 뭐, 용산 지금 역세권도 그렇고, 뭐, 인천 저기 송도도 그렇고, 예이시티도 그렇고, 지금 문제가 안 된 게 없죠, 지금. 거의 지금 부실화됐거나 부도 위기에 지금 처해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한테 말할 수 없는 이제 부담으로, 정치적 부담으로 지금 작용을 할 거라는 거죠. 이런 정치적 부담을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이제 해소하느냐가 이제 그 방법에 따라서는 이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청문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그걸 이렇게 건너뛰면 그 부담이나 책임을 이제 박근혜 정부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선을 긋지 않을 수 없게 될 거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선을 그으려면은 청문회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뭐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지금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다른 정부구나라고 이렇게 봐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 내세웠던 것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개발 사업이 전부 하드웨어 사업이었죠. 하드웨어 사업일 수밖에 없었던 게 정권을 잡았으니 우리 한번 해먹자라는 생각이 강했으니까 해먹으려면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다 부실화되고 부도가 나버린 거죠. 근데 이제 그 박근혜 정부 경우에는 이제 원해서 그랬던 원하지 않았던 간에 상황이 지금 달라져 버렸죠. 어떻게 달라져 버렸나요? 지금 이제 굉장히 어려워져 버렸죠, 경제가.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그냥 힘들어져 가지고 이제 벼랑 끝으로 몰리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공약에서. 복지 공약을 내세웠죠. 그러니까 복지라는 게, 이제 경제가 좋고 잘 되고 있는데 정말로 이렇게 유토피아, 정말로 그 서구 선진 국가의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그런, 너무 이렇게 기분 좋은 그런 복지가 아니라 빚이 많아가지고 이제 가정이 파탄 나고 뭐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빚을 못 갚아서 이제 이렇게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뭐 교육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얘를 낳을 수가 없고 너무 비싸서 이런 지금 이른바 이제 국민들의 어떤 경제적 삶이나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에 처해서 어쩔 수 없는 표를 얻으려면 이제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 이른바 방어적 의미에서 또는 국민들이 벼랑 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망 차원의 복지 공약을 강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떤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만들어낸다라는 차원에서의 공약이라기보다는 지금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떠받쳐 주려고 하는 그런 공약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 표현은 이제 국민 행복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이제 복지적인 것과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복지적인 것은 이제 뭐 어쨌든 간에 그것들은 다 국민의 이제 삶의 질을 어떻게 쓰든지 이제 악화된 거라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악화되는 걸 막고 조금이라도 더 개선시켜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건 소프트웨어적인 거고 질적인 면을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이명박 정권하고 박근혜 정부의 이제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런 공약을 복지를 강화하는 공약을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면은 한 130조 원 정도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5년 동안에 집권을 하는 이제 5년 동안에 130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가 이제 문제죠. 130조,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정부 예산이 이제 뭐 한 350조 원 정도 되니까 350조 원을 깔고 지금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이제 복지 공약을 추가로 더 이렇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130조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130조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라고 했는데 그 마련하는 방법을 정부 개혁을 통해서 마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개혁이라고 하면은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정부가 쓰는 돈을 줄이는 거,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이렇게 쓰는 걸 줄이는 거,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금을 더 조금 걷는 거, 두 가지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추가적인 어떤 세금을 더 이렇게 걷는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조세 제도라든지 세제 틀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총량 면에 있어서는 이제 국민들한테 추가적인 세부담을 이렇게 이제 부과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않고서 재정을 이제 130조라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제 틀 속에서 첫째는 이제 지출을 이렇게 줄이고, 두 번째는 걷어야 될 것을 이제 제대로 걷고 하면서도 전체 총량면에 있어서의 세부담은 늘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그건 결국에는 이제 그 정부 개혁이죠. 근데 정부 개혁을 이제 130조 원에 달하는 이제 5년 동안에 걸쳐서 그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출을 줄인다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명박 정권이 했던 온갖 그 개발 사업들을 이제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뭐 그 외에 낭비적인 그런 사업들이나 불효불급한 사업들을 이제 없애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그런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 각 부처 간에 밥그릇을 조정을 해야 돼요. 밥그릇을 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그렇게 잘 모르실 거예요, 일반 그 국민들은. 거의 그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이렇게 작심을 하고 이렇게 손을 대지 않는 한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전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이렇게 늘리지 않으면서 세금을 이렇게 더 걷겠다라는 거거든요. 전체 총량면에 있어서는 하되.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은 세금을 낼 형편이 못 되는 사람한테는 적게 걷고 형편이 되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걷겠다는 이야기랑 똑같아요. 또는 지금까지 낼 만한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나 기업이었는데 안 내거나 적게 내게 하는 경우를 이제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감면을 해준다든지, 면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탈세를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으로 이렇게 줄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건 이제 주로 그 세금 감면이나 면세 대상 또는 탈세 대상은 누굽니까? 재벌 대기업들이죠. 그렇죠? 재벌 대기업들하고 이제 부딪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하려면 그 정부 개혁을 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박근혜 정부가 헤쳐나가야 될 이렇게 과제라고 보고, 따라서 정부 안으로는 정부의 개혁을 해야 되고, 이렇게 밥그릇 조정을 해야 되고, 밖으로는 재벌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조세 체계를 조정을 해야 되고, 조세 제도나 정책이나 체계를 이제 조정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 지금 이제 이렇게 과제를 안고 있죠. 과연 얼마만큼 이걸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가 이제 가늠이 되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부딪힐 소지가 굉장히 크다 이거예요.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딪히면. 어쨌든 간에 부딪히면은 한국 경제의 상당 부분을 대기업들이 다 이렇게 결정을 짓고 있는데, 그런 대기업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부딪히든 안 부딪히든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적극적인 어떤 협력이나 이른바 협력이나 아니면은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이른바 말이라도 나서기를 꺼려하거나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그 박근혜 정부가 그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개혁 공약입니다.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벼랑 끝에 몰려 있기 때문에. 내세운 공약들이 다 지금 그런 하나라도 빼면은 벼랑 끝으로 루루 떨어져 버릴 국민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소득 저신용 계층에
채무 탕감. 지금 채무 탕감 안 해주면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우스 푸어. 그 다음에 이제 20대, 30대 이제 막 그 사회에 나가서 이제 뭐 살려고 하는 사람들, 오두막 집이라도 이렇게 비 맞고 뭐 길바닥에 잘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새 집이라도 하나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뭐 렌트 푸어네 뭐네 해요. 전월세가 막 지금 계속 뛰고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보육. 지금 그거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렇게 떠받쳐주지 않으면 얘 못 키우죠. 지금 이미 못 키고 포기할 가정이 굉장히 많죠. 지금. 그 다음에 기초연금 같은 거.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미 나왔지만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만큼 이 고령화가 빨리 되고 고령 세대 가운데서도 양극화가 아주 최악인 나라가 없죠. 지금 거의 60세 이상의 고령 세대 가운데 70% 이상의 지금 노후 대책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한국 전체의 그 자산 및 재산 및 소득 그 구조를 보면은 특히 자산 소유 구조를 보면은 이 50대 이상이 거의 70%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또 불과 30%가 그걸 다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연금 제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뭐 가끔씩 이제 뭐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노부부 동반 자살하는 기사들 나오고 있잖아요. 뭐 가끔씩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대학생들 등록금 문제. 뭐 소득에 비례해서 이제 선택적으로 이렇게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 그거라도 해야 돼,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문제는 그거야 뭐 누가 되든지 간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어느 하나 지금 손을 뺄 수 없는 그런 그 과제들이다. 아주 시급한 문제들이다.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 하려면 하여튼 돈이 그렇게 필요한데, 기존의 엉뚱한 방향은 엉뚱한 곳으로 이렇게 쓰였거나, 거둬야 될 것을 이렇게 제대로 안 거뒀거나 하는 데서 돈을 만들어서 하는 것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어요. 그러려면은 이제 부딪히죠. 그러니까 개혁인 거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인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제가 우려하고 있는 저만이 아니라 이른바 그쪽에 이른바 여당 쪽이나 그쪽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 대통령이라는 점과 이런 개혁을 하려면은 대통령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과연 그럴 능력이나 역량이 되느냐라는 것과 제일로 이제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측근이 너무 좀 문제투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게 뭐였습니까? 이미 내부주자. 그쪽 내부에서도 그런 말들이 아주 심각하게 나와서 했던 게 뭐였습니까? 측근이 다 선거 끝나자마자 이렇게 사라졌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되게 정권을 보면은 정권 출범해서 한 1년에서 2년, 한 2년 정도가 1기고 2년에서 이제 3년째 가면 이제 2기가 되죠. 1기 때는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라고 막 나름대로는 모양새를 갖추려고 해요. 근데 이제 2기로 넘어 들어오면 뭘 하죠? 이제 정권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한다라고 그래서 이제 주로 측근들을 포진을 시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그 자체 여권에서도 그쪽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그 이른바 친박이라든지 이렇게 불리는 그런 그 측근들이 지금 일기 경우에는 상당히 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료 출신으로 굉장히 그 좀 이렇게 우려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그 대외적인 여건 또는 북한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걸 감당을 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져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 대통령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태도는 어쨌든 간에 자기 측근들한테 의지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때도 그랬잖아요. 선거 때도 처음에 조금 이렇게 이런저런 사람들 이렇게 끌어안고, 그러니까 뭐 김종인 씨나 누구나 이렇게 끌어안고 하려고 했다가 중간에 나중에 막판에 어떻게 됐죠? 축군 딱 해가지고 또 이렇게 했잖아요. 누구였죠? 예. 김무성 씨 딱 불러가지고 했잖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을 비롯해서 그 주위에 있는 뭐 실세라 할까요? 그 중에 조금 지각이 있으신 분들이 최대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이렇게 유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경제 상황을 개선시킨다든지 좋게 할 수 있다라면 좋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경제 상황이나 여건이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좀 희박합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한다면 무리하지 않는 게 오히려 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무리수를 두지 않는 게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하고 어려울수록 안전하고 방어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여튼 뭐 여러 가지 그 위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의 이제 그 경제 정책이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이명박 정부하고는 달리 이제 국민의 지금 이제 벼랑 끝에 몰려가고 있는 국민들의 어떤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떠받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방어적 차원의 이제 복지 강화,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방어적 차원에서의 복지를 위해서 이제 전체 국민들에게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추가로 떠안기지 않으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를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정부 개혁이나 어떤 조세 개혁 말하자면 이제 재벌 개혁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피할 수 없는 이제 과제가 되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정권 이제 출범 초기 이제 아주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제 집권 여당이 이런 점을 충분히 잘 생각해서 어쨌든 간에 실패한 정부가 되지 않도록, 성공한 정부가 못 되더라도 실패한 정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또 일반 시민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사실 이제 이 물레공방에 앞서서 경제 한방 녹음이 있었는데, 경제 한방 녹음에서는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뤘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북한 경제 보고서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갈등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죠. 남북 간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경제 한방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경제 한방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 오시면 북한 경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박근혜 정부가 이제 향후 5년 동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어드바이스도 들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오늘 이제 경제 한방에서 이야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북미 간에 또는 북중 간에, 북일 간에,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남북 간에 지금 이제 정치적, 외교적 또는 이제 군사적 차원에서는 지금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긴장이 지금 높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서로 막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실마리를 돌파구로 찾아야 하느냐라는 거죠. 이 경우에 그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국가 간에, 정부 간에 막혀 있으면 민간 차원에서 길을 여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차원에서 교류를 하도록 정부 차원에서는 보고도 못 본 척하고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상당히 조금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근혜 정부가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또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민간 차원의 교류를 물밑에서 활성화시키는데 얼마만큼 국제적으로 리더십이라 할까요? 어떤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그건 이제 그 경제 한방을나 북한 경제 보고서를 참조해 보시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 문제에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물레공방에서 그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전망에 관해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